한국과 중국을 위험지역 목록에서 제외했다. 최근 태국의 대표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 수익을 포기하고 모든 비거주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태국 무역산업 총연맹은 수많은 태국인 관광업종 종사자들을 포함해 공식적으로는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주 노동자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까지 합산하여 최소 650만 명이 직업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태국 정부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슈퍼마켓과 배달 전문 식당을 제외하고 모든 쇼핑몰과 상업시설들의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모든 태국인들의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밝혔고, 이를 어기는 자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필수품을 사재기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4만 바트의 벌금까지 부과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보건안전지수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능력 1위가 태국, 2위가 바로 한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을 포함해 1위부터 15위까지 태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세계 평균을 한참 웃도는 선진국이라는 것인데, 태국이 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은 태국이 아시아 1위인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강력한 현장 역학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실험실 시스템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태국은 3028명의 확진자에서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태국이 깜짝 발표를 하나 하게 되죠. 바로 어제부터 겨우 쇼핑몰 등 국내 상업시설의 재개를 허용하기 시작한 태국 정부가 이보다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한국을 위험지역 목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차니라쿤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한국은 25일부터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훌륭하게 억제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한국을 위험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의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능력이 최고라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한국을 이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은 진정됐지만 해외 유입으로 인한 재확산을 우려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인데요. 유일하게 한국인은 예외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검역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고, 신속 통로라고 해서 한국 기업인들의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 전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도 기업인들의 격리 없는 빠른 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은 한국처럼 모든 해외 유입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미국 이후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는 피했지만 진단키트 검사 능력은 세계 최하위권이라 전했습니다.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선적으로 일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수습해야 한다 라며 한국과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일본 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대신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에 최근 열린 한중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일본에 공유해달라라고까지 대놓고 부탁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웨이트는 전 세계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쿠웨이트 내에서 한국만 특별 대우해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었지만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데다가 대신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쿠웨이트 정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속하게 한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까지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한 데다가 루마니아, 체코, 이란 등은 한국을 코로나19 관련 부정 국가에서 긍정 국가로 전환하며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한국과의 항공편 재개와 함께 경제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미국에 판매된 한국산 비대는 지난해보다 무려 4,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에 수출된 한국산 홍삼은 232% 급증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와 마스크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산 위생용품과 건강식품까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WTO 수출 규제 제소에 이어서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하여 당황한 것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WTO 패널 신청까지 재차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임한다는 정황이 나오니까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한국에 왜 그러냐, 대화로 해결하자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히 관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장관들 총출동, 한국 뜯어말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WTO 수출 규제 제소건에 대한 패널 신청이 재차 이루어지자 장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답변은 매우 황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충분히 대화할 만큼 했고 일본은 시간을 질질 끌었기 때문입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뜯어 말리는 이유는 WTO의 제소가 진행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본 당국, 국제망신 눈앞에. 일본 당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장관이 총출동해 한국 보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건으로 WTO에 제소가 되면 일본의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데다가 그 과정 가운데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들여야 하고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시작된 수출 규제는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인데다가 현재 한국 당국에서 일본이 얘기하는 모든 수출 규제 요건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엇이든 밀어붙인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특히 최근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군함도를 중심으로 한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는 일본의 훌륭한 산업유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당국은 국제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점점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투명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급상승했다고 극찬한 반면에 일본은 정보를 은폐하고 속여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게재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국가 간의 소송이 벌어질 때 예전과는 달리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점점 기존의 룰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와 우려됩니다.
세 번째, 일본, 적 기지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겠다. 한국의 WTO 제소권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일본 당국은 기존의 규칙을 대거 무시하는 일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현재 선제 공격이 불가능한 국가인데 아베 총리는 이를 완전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서 전수방위 원칙 위배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그는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동향은 그러한 정당성을 주는 듯하죠.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의 재검토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점을 개정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이 최근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도 백지화시킨 것도 바로 이러한 원점 타격 전략을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적의 공격이 오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보다 먼저 선제로 공격하는 시스템이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지스 어쇼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운영상 어려움으로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점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밀 타격 능력의 보유를 원했고 아베 정권 들어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그 맥락에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능동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점점 더 그 속내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실제 일본은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정거리 900km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수단 도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왔습니다.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을 고려했을 때 자국의 방어는 매우 중요 사안이겠지만 기존의 평화헌법을 개정해 결국에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며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흐름으로 한국을 상대하면 결국 자국에 고스란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WTO 제소권에 관해서는 일본은 기존 시스템으로 절대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과의 소송은 공포. 또한 최근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거의 승리한 것이 없는 것도 일본 정부는 부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WTO 소송 당시 1차를 패했던 한국은 최정예 전문가들이 집결해서 2차를 뒤집었습니다. 1차 패배 후 2차를 승리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음에도 한국이 승리한 것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팀을 꾸렸기 때문인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은 소송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서 일본과의 소송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경산성의 직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소송을 준비해 한국과는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방역을 주도했으나 일본은 전문가들은 뒤로 빠지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며 초반 대처가 늦었고 일본 방역이 구멍나는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은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본 당국도 WTO 본 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결국 장관들까지 총출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일본 경제계에서조차 외면을 받으며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실제로 쓰러져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 관련 업계들 초토화됐다. 일본 업체들은 수출 규제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은 놀라운 속도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에 따르면 불화수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인 스텔라 케미화가 최근 발표한 2019 회계년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전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덕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물질을 공급하던 일본 업체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 머티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 순도 99.999%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해외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데 SK 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 업체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내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 5만 갤런 규모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SK 하이닉스에 직접 이것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은 울상인 것이죠. 일본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 업체들의 탈일본이 성공해 그야말로 이중국을 겪으면서 창업 이후 유례없는 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이익이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수출 규제라는 무리한 정책을 억지로 유지하다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은 일본의 횡포를 묵인하지 않으며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돼 일본 당국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